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얌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책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고전인데요. 비운의 역사와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1960년대 체코를 뒤흔들어 놓았던 공산주의 역사와 각자 트라우마를 가진 네 남녀의 인생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에요. 이어서 작가 소개해드리자면 밀란 쿤데라는 체코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데요. 이 쿤데라의 작품은 주로 인간의 본성, 정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다룬다고 하고 특히 쿤데라만의 문체와 이야기 전개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어서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작가로 회자되는 분이라고 하네요. 저희 독서 스텔라가 6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작가 바로 밀란 쿤데라입니다. 네. 이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외에도 향수, 이별의 왈츠, 정체성과 같은 기라성 같은 작품들을 써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고 저희가 그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저는 고등학생 때 한번 도전을 했다가 읽다가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중독 포기를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완독을 했습니다. 좋네.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읽는 책이고요. 과거에 모임에서 한번 접했었고 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네 명의 남녀가 등장하는 사랑과 희노애락, 인간 군상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행복과 불행까지 니체의 영혼의 길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깊이 있는 소설. 그러나 제목은 가볍다고. 그러니까 모순이 있어요. 제목부터. 네. 자, 그래서 그러한 모순을 저희가 평소처럼 언제나처럼 책의 앞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부부터 7부까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 인물의 등장과 서사가 옴니버스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 네,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고 읽다 보면 이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도 나오기도 하고 꿈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개 방식이 독특하다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시점이 전환된다라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 책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토마시와 같은 경우 1부, 5부, 7부에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또 토마시의 애인과 아내로 볼 수 있는 테레사는 2부, 4부 그리고 역시 마지막 책의 7부에서 토마시와 테레사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 네. 그래서 책의 1, 2, 4, 5, 7부 책의 7개의 장 중 5개의 장이 바로 이 남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토마시와 테레사의 이야기로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3부와 6부에는 토마시의 주변 인물인 사비나 그리고 사비나의 애인으로 등장하는 프란츠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비나가 토마시의 애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도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소설의 시대와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4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게요. 네. 책의 배경은 체코예요. 특히 이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까지의 체코의 시기가 배경이고요. 전 세계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프라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당시 체코는 소비에트 연방, 즉 구소련이죠.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고요. 그 소련의 공산주의 지배가 배경이 되고 또 1963년 프라하의 봄이라는 체코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또 실패하기까지의 과정도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그 당시의 전후 시대 배경을 이 소설의 중심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들 개인적인 삶의 변화도 있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시대적 변화 사이에서의 갈등을 그리고 있고요. 특히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밀란 쿤데라도 이 시대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본인의 책들이 모두 공산주의 지배층에게 다 제거되는 경험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련의 체코 침공 시절에 숙청을 당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그 이야기가 이 소설에도 잘 풀어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크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네 남녀의 사랑 그리고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면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치체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맥락이 소설의 큰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독서 스텔라는 언제나 이 소설 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는 저희 멤버들의 냠냠이와 이슬의 개인적인 사견과 의견이라는 점, 그러한 느낌과 소감을 전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자는 사실 본격적인 줄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1부 첫 페이지부터 니체의 영혼 회귀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영혼회귀란 계속해서 우리 삶이 일어났던 일을 반복해서 겪는 것을 뜻하는 철학적인 이론인데, 이러한 이론을 가정을 한다면 사실 이 영혼회귀와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유한한 삶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니체의 영혼회귀는 저희가 최근에 리뷰한 책 인생 처음 철학 공부에서도, 그리고 과거에 리뷰했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그리고 최 사장의 지대론략까지 다양한 책들을 통해 만나왔었고요. 역시 이번 소설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사고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니체의 영혼회귀입니다. 저자인 밀란 콘데라가 이해하는 영혼회귀의 사상을 풀어내는 페이지, 바로 10페이지. 세상사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을 일컫는 것이라고 해둔다면, 다시 말해 세상사는 세상사가 덧없는 것이라는 정상 참작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사실 이 정상 참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도 내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저자 생각하기에 영혼회귀에 대해서 이 개념은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너무나도 무겁게도 만들지만 또 너무나 가볍게도 만든다고 하는 점을 꼬집고 있어요. 소설 전체 책의 페이지가 약 500페이지에 걸쳐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364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자가 말하길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이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유럽 역사와 마찬가지로 보헤미아 역사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보헤미아 역사와 유럽 역사는 인류의 치명적 체험 부재가 그려낸 두 밑그림이라는 것. 그래서 역사란 개인의 살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는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저자의 생각과 글로 풀어낸 이야기가 니체의 영혼회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 저자의 해석이 흥미로운 게, 보통 니체의 영혼회귀 하면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의 선택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작가는 이 개념을 뒤집어서 생각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럼 사람의 인생 하나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만큼 매우 가볍지 않나 라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준 거예요. 니체의 영혼회귀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고민했던 소설가나 작가를 우리가 만난 경험이 있나라고 한다면 단연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니체에 대한 많은 회고와 깊이 있는 사고를 해보지 않았나라고 네. 밀란 콘데라가 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가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과 비슷하게 언급한 부분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삶이 가벼운 것이라면 우리는 묵직함 혹은 가벼움,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라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라고 책의 문장을 발췌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책의 479페이지, 저자가 토마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길 내가 사랑하는 니체가 바로 그런 니체이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테레자는, 즉 토마시의 여자친구이자 부인인 테레자는 죽을 병에 걸린 개, 소설에 등장하는 카레닌이라는 강아지의 머리를 무릎에 얹고 쓰다듬는 테레자다. 나는, 즉 소설의 남주인공인 토마시는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본다. 이들 두 사람은 인류, 즉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행진을 계속하는 길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네. 바로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작가 밀란 콘데라는 본인이 사랑하는 니체라는 표현으로 니체의 영혼회귀에 대한 사상과 니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드릴게요. 주인공은 토마시라는 남자이고요. 토마시. 네, 전 외과 의사이자 현재는 유리창 닦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시는 결혼한 아내 테레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추구하면서 삶을 즐기는 인물인데요. 친구이자 애인으로 만나왔던 사비나와도 계속해서 만나기도 해요. 사비나를 필두로 남주인공인 토마시가 자기 입으로 말하길 약 200명의 여자와 관계를 해나왔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네. 그래서 자신의 재혼 상대인 테레사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는 끊임없이 여자친구와 애인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녀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내용들을 네. 소설 전반부에 걸쳐서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토마스는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쫓는 사람임을 캐릭터성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토마시는 테레사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를 원하면서도 또 모순적으로 테레사에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테레사를 떠올리기도 하고 본인의 이상과 욕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에요. 사실상 이 19금 소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네. 노르웨이 숲의 남자 주인공인 와타나베의 어떤 여성 편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맞아요. 정말 비교 불가의 토마시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 진짜 장난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 읽어봤던 소설 중에 주인공 중엔 최고봉인 것 같아요. 난잡한 관계를 즐기고 또 처음에는 놀란 게 별로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자기는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은 없고 나는 원래 이런 자유를 원했어 라는 걸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토마시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테레사와의 관계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조금은 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책의 말미에서나 등장한다는 거. 네. 그래서 줄거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토마시는 테레사와 결혼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여자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에 실망한 테레사가 다시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때 토마시는 테레사를 다시 붙잡으러 테레사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고 쫓아가지. 네, 쫓아가서 다시 한번 나는 테레사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돼요. 확신을 심어주게 되고. 네. 그리고 주변 인물인 사비나와 프란츠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토마시의 애인인 사비나는 애인 중 한 명이지, 정확히는. 네, 애인 중 한 명인데 제일 이제 뭐 최애인가 봐요. 최애 중 한 명이겠지. 사비나는 토마시가 이제 테레사를 쫓아서 체코로 떠난 이후에 혼자가 돼서 이제 사비나도 항상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토마시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예술가인 사비나도 유부남인 프란츠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정말 난잡함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꼭 만나면 왜 유부남을 만나는지. 그래서 사비나는 프란츠와 새로운 연인 관계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비나와 프란츠는 서로 정치적 이념 차이가 있어서 생활 방식의 차이, 이념 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돼요. 좋다. 여기까지 간략한 줄거리 소개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남주인공인 토마시, 그리고 네. 그의 재혼한 부인인 테레사, 그리고 다시 남주인공인 토마시의 애인 중 한 명인 사비나, 네. 그리고 그런 네. 사비나의 연인으로 프란츠가 등장한다는 것. 네. 이 4명의 중심 인물들의 등장과 구성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등장 인물들을 굳이 이제 무거움, 가벼움 이렇게 캐릭터성을 부여하자면 책의 제목에서 어느 정도 인용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토마시와 그의 애인 사비나는 가벼움을 뜻하고 테레사와 프란츠는 무거움을 뜻하게 되는 거죠. 저 이러한 해석은 물론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가벼움이라고 정의한 토마시와 프란츠 같은 경우는 이성관계에서의 만남과 이별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전제로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책에서 토마시가 생각하고 인고하고 인내하는 과정, 그리고 그가 깊이 사고하는 과정들에서 오히려 그는 성격적으로 혹은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줄거리만 따져보면 이렇게 네 남녀가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재회하고 다시 사랑하고 결말까지 말씀드리면 결국 죽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치. 줄거리만 보면 난잡하게 사랑하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책의 주제가 사랑과 욕망,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개인적인 갈등도 나오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뉜다고 해요. 감상평이 하나는 왜 이렇게 남자가 남봉꾼이야, 소설 내용이 막장 드라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인생책이다, 두세 번 더 읽고 싶다 라고 하는 분으로 감상평이 꼭 나뉜다고 해요. 앞에서도 썼던 단어지만 희노애락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삼라만상의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거고, 네. 저희는 지속해서 이들의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애정과 섹스, 나아가서는 남녀관계에서의 본질적인 탐구까지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부연으로 330페이지 저자가 토마시의 생각을 빌려 이야기하길 수많은 여자를 추구하는 남자는 두 범주로 쉽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부터 밀란 쿤데라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류의 집착은 낭만적 집착이고, 그들이 여자에게서 찾는 것은 그들 자신, 그들의 이상이며 그들은 항상 끊임없이 실망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상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로 옮겨 다니게 만드는 실망은 그들의 바람기의 일종의 멜로드라마 같은 변명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많은 감상적인 부인네들은 그들이 지닌 불치의 일부 다처주의를 감동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또 다른 집착은 바람둥이형 집착인데 여인들은 여기에는 감동적인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남자는 여자들에게 주관적 이상을 투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어느 것에서도 실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실망하지 못하는 태도 그 자체는 뭔가 추태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람둥이의 집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집착은 실망을 통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토마시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바람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구절이 나오네요. 이런 토마시가 이성을 쫓는 행각 그리고 평생 이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저자가 두 가지의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한 거라고 봤고 네. 사실 사회적으로 교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토마시가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도 14페이지에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토마시가 처음 테레사를 만나고 테레사가 토마시 집으로 찾아왔을 때 느낀 감정이 풀어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려진 아이처럼 보였다. 이 구절이에요. 근데 토마시가 계속해서 테레사가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건져 올려진 아이 같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테레사를 볼 때마다 바람을 피우긴 하지만 내 온전한 운명은 테레사뿐이야 라는 거를 이 구절로 계속 매핑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성, 즉 섹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성과 잠을 같이 잘 수 있는 여성, 즉 수면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성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고 토마시는 네. 그래서 토마시가 극중에 언급하는 약 200명에 걸쳐 만나는 이성들과는 단지 관계, 성적인 관계, 즉 섹스를 이어가는 관계에 불과하다면 네. 유일하게 이 테레사라는 여자만이 나와 수면, 즉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선을 긋는 거지. 네. 그런 규정도 너무나 신선했고 맞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음. 이게 바로 토마시의 사랑하는 방식이겠죠? 또 토마시가 테레사를 대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제시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동정이에요. 보통 이제 동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과는 별로 관계없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워딩으로 쓰는데 토마시는 동정에 의해서 테레사를 생각하게 됐고 하지만 이 동정이 곧 본인이 테레사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동정은 고도의 감정적 상상력 그리고 감정적 텔레파시 기술을 지칭하는데 감정의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최상의 감정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 최상의 감정을 테레사한테 느끼고 그러면서 토마시는 곧 테레사를 이해하게 된 거고 비난할 수 없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200명에 가까운 여성들과 잠자리와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과연 한 여자에게 정착할 수 있겠느냐,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과 오래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의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중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테레사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책의 343페이지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랑은 그와 즉 토마시와 다른 여자와의 사랑이 끝났던 시점에서 정확하게 시작되었다. 그 사랑은 토마시가 여자 사냥에 나서게 했던 필연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토마시는 테레자의 그 어떤 것도 들춰내려 하지 않았고 그는 이미 완전히 드러난 상태인 그녀를 만난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책의 359페이지 토마시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그녀, 즉 테레사만이 중요했고 여섯 우연의 소산인 그녀. 이 여섯 우연이라는 건 책의 앞부분에서 설명하길 6번의 우연에 걸쳐서 네. 과연 토마시와 테레사가 어떻게 이런 운명적인 인연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토마시 스스로의 의미 부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네. 여섯 우연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그리고 유일하게 토마시가 진정으로 애착을 갖는 그녀라는 표현으로 바로 테레사에 대한 애정이 깊어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책의 373페이지 토마시가 테레사와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오는 것을 테레사에게 들통났을 때, 즉 들키게 되었을 때 테레사가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토마시는 이보다 더 처절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토마시는 테레사를 폼에 꼭 껴안았고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테레사를 향한 토마시, 즉 자신의 사랑을 감당할 힘이 이제 그녀에게는, 테레사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이를 비유해서 말하길 지구가 폭탄을 맞아 뒤흔들릴 수도 있고 조국이 매일 새로운 침략자에게 약탈당하고 토마시가 사는 거리의 모든 주민이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해도 차마 내놓고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이보다는 훨씬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 즉 그만큼이나 테레사의 실망과 테레사의 몸이 떨리는 것을 통해 토마시에게 전해졌던 테레사의 감정과 실망이라는 그 아픔의 무게가 토마시가 감당하게 되기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고 그것을 공포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테레사의 단 하나의 꿈이 불러일으킨 슬픔은 견딜 수 없었다고 정리한다는 거지.
그리고 토마시가 극 초반이랑 극 후반부에 변화된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17페이지에서 토마시는 항상 그 독일 속담을 되뇌었다고 해요. 해석해드리면 한 번은 중요치 않다라는 속담인 거죠. 그래서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던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 산다는 인생은 전혀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토마시가 200명 넘는 여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즐기고 또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유지를 했던 순간이었는데 이후 테레자와 취리히에서 살다가 체코로 먼저 떠난 테레자를 그리면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잘 나가던 외과 의사였는데 이 병원 원장에게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야만 합니다라는 도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 원장한테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 원장이 베토벤의 엄청난 애호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애호가인 그에게 나 사표 쓴다 라는 말을 확 와닿게 말하기 위해서 베토벤의 악장 구절을 따서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를 외친 거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니까 가볍게 살래. 그냥 아무나 사랑하면서 내 욕망 펼칠래 했던 한 번은 없다라는 구절을 외치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테레자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나는 테레자를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를 계속해서 외치게 되는 거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토마시가 본인이 일하는 병원의 외과 원장에게 병원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먼저 떠난 테레사를 쫓아 체코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절묘한 타이밍에 두 남녀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감정과 애정전선에 대한 이야기만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의 완성도와 짜임새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맥락이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외과 원장은 사실 정치적으로 탄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 왜? 이 당시의 시대상으론 앞서 말씀드린 소설의 시대 배경이 1963년 프라하의 봄을 다루고 있고 바로 소련이 체코를 침공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이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극중 인물들의 성격으로도 풀어내지만 토마시의 첫 번째 결혼했던 부인은 온건한 공산주의자로 풀어내고 토마시의 아들 역시도 토마시가 오해하고 생각하기를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이는 바로 첫 번째로 결혼한 여자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오해를 하는 대목도 등장하고 또한 여주인공인 테레사의 어머니 역시도 세상의 만인이 모두 평등하고 동일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애둘러 표현하는 문장들을 통해서 역시 공산주의자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과 사상을 표현함으로써 당시 시대가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공산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사비나와 사비나의 새로운 애인, 유부남 애인 프란츠인데요. 사비나 같은 경우는 예술가이고 가벼움을 추구하지만 아버지 그리고 본인 조국 체코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배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비나를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통은 이런 시대상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던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력을 받아들이던가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저쪽 편, 우리 편 이런 식으로 갈리잖아요. 근데 사비나는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나는 내 생활이 중요하고 내 예술이 중요하지 어딘가에 꼭 속해서 저 이념을 배척하고 이 이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런 인물로 그려져요. 그래서 좀 더 두드려졌던 것 같고 여기서 사비나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키치거든요. 그래서 키치는 영어 표현이지만 번역본도 키치라고 한글 키치로 그대로 드러냈더라고요. 아마 해석이 애매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키치는 쉽게 말해서 속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이거나 가벼운 것, 더러운 것 이렇게 다 아는 것인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소한 것에 반대, 고상한 것이나 무거운 것, 진중한 것에 대한 부정이고 어떤 중요한 것이 있지만 거기에 눈을 돌리고 그런 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사비나는 4명의 인물 그리고 이 시대 배경 속에서 가장 덜 키치적인 인물로 두드러지는 거예요. 사비나야말로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제3지대 네. 그리고 중도 네. 가장 열려있는 개방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인간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어떤 이념을 강요하고 이런 것을 키치로 그녀는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를 계속해서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비나가 프란츠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욕망에 이끌려서 만났겠지만 프란츠는 그치만 여기서는 사회주의자로 나오거든요. 지식인이면서 사회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념주의자였고 이런 부분에서 사비나와 계속해서 부딪혔던 거죠. 이 사비나란 캐릭터가 남주인공인 토마시의 애인으로 등장하는데 직업적인 설정을 예술가로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독자들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선입견에 잘 부합한 캐릭터를 그려낸 것 같고 네. 그러한 대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책에서 같이 짚어보면 책의 153페이지 여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사비나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이다. 선택의 결과가 아닌 것은 장점이나 실패로 간주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강요된 상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합한 태도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사비나의 생각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그녀에게는 즉 사비나에게는 부조리하게 보였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방금 이슬 오빠가 언급한 부분이 3부의 내용인데 3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사비나와 프란츠가 부딪힐 수밖에 없던 이유 서로의 이해의 간극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가 돼요. 방금 언급한 부분이 바로 여자라는 대목이고요. 그 뒤에 정조와 배신도 있고 음악에서 이제 대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그 둘이 왜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지 그 시대의 이념주의자와 이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한 대조를 또 잘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비나에게 산다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시야는 두 경계선에 의해 제한된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과 완전한 어둠 아마도 모든 극단주의에 대한 사비나의 혐오감은 이런 데서 연유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극단적인 것은 그것을 넘어서면 생명이 끝나는 경계선의 표시이며 정치와 마찬가지로 예술에 있어서도 극단주의에 대한 열정은 죽음에 대한 위장된 욕망이라고까지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비나와 프란츠가 암스테르담의 어떤 교회를 찾아갔을 때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조를 이루는 항목이 있어요. 184페이지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지? 라고 프란츠는 말하고는 본인이 최근 부인과 참석했던 어떤 전시의 개막식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예술적 허영심이 있고 연설과 말들이 무성했던 무한한 허영심이 있는 그 공간을 떠올렸다면 사비나는 아름다움이란 배반당한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에 반해 사비나에게 아름다움이란 배반당한 세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교회 박해자들이 실수로 어딘가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만 만날 수 있고 이 아름다움은 노동절 행렬의 배경 뒤편에 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배경이 그려진 화폭을 찢어야만 한다라고 사비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전형적인 아름다움, 키치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비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배경을 찢어야 되고 화폭을 찢어야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기존의 정형화된 것에 대한 도전, 타파, 변혁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사비나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작가 밀란 쿤데라의 생각과 사상 중 일부도 캐릭터 중 한 명인 사비나에게 잘 투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러한 사비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프란츠의 이야기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프란츠는 결국 사비나와의 어떤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프란츠가 사비나만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또 본인의 아주 어린 제자와 사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급한 구절이 프란츠가 사비나를 숭배했던 것처럼 그녀, 바로 그 제자예요. 여자 제자. 그녀는 프란츠를 숭배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란츠만은 순정남일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그냥 불륜하는 유부남이네 라는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사실 프란츠가 비중이 적어서 그렇지 토마시에 비하면 너무나 착한 남자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 왜? 토마시는 200명 가까운 여자들과 맞아. 만남을 하고 책에 소개된 여자들만 해도 10손가락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 네. 그에 비하면 네. 역시 동일하게 결혼해 있는 프란츠는 네. 자신의 애인인 사비나 그리고 그의 제자로 만나는 학생 정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한두 명 정도야라고 밖에 보이지 않지 않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프란츠의 진짜 부인, 현 부인이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현 부인이야말로 굉장히 사랑을 외치는 인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순애보적인 사랑. 네. 역시 테레자도 그렇긴 하지. 네. 그 이유가 201페이지에 보면
부인 마리클 로드를 찾아가서 프란츠가 결국 나 그냥 다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리클 로드는 고개를 가로지어오면서 나한텐 돈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란츠가 그러면 너한텐 뭐가 중요한데? 라고 했을 때 마리클 로드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프란츠가 흡지 놀라면서 웬 사랑이라고? 라고 할 때 부인 마리클 로드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은 전투야. 나는 오랫동안 싸울 거야. 끝까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륜을 2번씩이나 저지른 본인 남편한테 난 이혼 못하겠고 나는 사랑은 전투이기 때문에 널 쟁취하겠어 라고 말하는 인물인 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그 전투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고 싶다고, 싸울 거라고 강한 포부를 드러낸다는 점이 이 각 캐릭터들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밀란 쿤데라가 여러 군상을 통해서 본인이 단 한 가지로는 정의하기 어려웠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것이 바로 토마시가 수많은 여성을 만나면서 가졌던 사랑, 또는 그러한 토마시를 사랑하는 테레자의 사랑, 그리고 다시 남주인공인 토마시와 자유로운 연애를 해온 사비나, 그리고 역시 그와 관계를 맺은 프란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볼 수 있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의 거의 모든 형태를 다 담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더라. 네. 고. 그쵸. 왜냐면 사랑이 정말 남녀 둘이서 만나서 그 둘만의 운명적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100년 해로 하는 것만이 사랑의 전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모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 사회 제도 규범 문화적으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형태의 사랑이 바로 옳은 것이다. 혹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도덕적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의 사랑인 거지. 맞아요. 사실 지금의 사회 제도가 우리 인간 사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영역에서는 이 소설을 보다 그러한 높은 잣대와 가치 규범적인 면에서 조금은 내려놓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소설을 보다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연도에 주목할 수 있는데, 보수적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을 법한 시대인데, 그때 이 소설을 썼다는 것은 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하는, 인간이 하는 사랑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이성과 혹은 여성과 관계를 맺어온 남주인공인 토마시도 결국은 본인의 조강지처 혹은 본인만을 바라봤던 해바라기와도 같은 테레자에게 돌아간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러한 대목도 굉장히 의미 깊게 읽을 수 있지 않나. 난 사실은 어떻게든 정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결말이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결국 정착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 둘은 같은 날 한시에 죽어요. 그 죽음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책 204페이지에 사비나가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거기서 이 남녀 주인공 둘의 죽음을 알리게 되거든요. 사비나가 체코의 보헤미아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 속에는 놀랍게도 이 토마시와 그리고 테레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2명 죽었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토마시의 전 부인의 아들인데요. 토마시의 아들이기도 하지. 그쵸. 이 토마시의 아들이 사비나가 토마시와 친구 사이인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니까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여기서 또 독특하다고 느낀 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3부의 책 중간 부분이거든요. 책의 3분의 1 지점?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주인공 2명이 죽은 거예요. 죽여버렸어. 네. 편지로 알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러면 이 둘 내용이 이제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이 밀란 쿤데라의 이 독특한 문체 방식 특성상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인물 중심으로 배열을 함으로써 미리 주인공들의 죽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뒤에는 다시 그들이 보헤미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일상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3부에서 남녀 주인공 토마시와 테레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연애에 이어지는 4부에서는 바로 여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테레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풀어나간다는 것. 이 책의 구성에서의 독특함과 특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것과 별개로 이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통해 밀란 쿤데라가 평소에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50대 남자는 누구라도 젊은 살덩이를 위해 영혼까지도 팔죠 라고 460페이지 언급하는 부분, 그리고 477페이지 인간의 참된 선의는 아무런 힘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순수하고 자유롭게 베풀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대목.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저자인 밀란 쿤데라는 인간이 가진 본성에 집중하지 않았나, 인간이 가진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왔던 거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책의 361페이지 밀란 쿤데라가 정의하는 소설가, 즉 작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극중의 캐릭터는 이미지에서 탄생했고 소설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즉 소설의 캐릭터들은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장,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이며 인간적 기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은유에서 태어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작가란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느냐고 독자들에게 되물으면서 반문하면서 바로 작가가 만들어내는 허구의 세계관인 소설은 바로 인간인 작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는 토마시와 테레자가 키우는 강아지 카레닌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사랑은 무엇고 그리고 행복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결국은 이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설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491페이지에 개에 대한 테레자의 사랑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 사랑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이러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동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 존재도 다른 사람에게 전원시를 선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동물만이 전원시를 선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원시란 뜻이 전원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인간과 강아지 혹은 뭐 인간과 동물 사이의 사랑은 전원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나 가슴이 메인다거나 어떤 진화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랑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개와 인간 사이의 사랑보다 열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저자가 전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삶의 방식,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동물, 즉 카레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산책하고 주인이 주는 밥도 먹고 낮잠도 자고 편안하게 놀다가 다시 밤에는 잠을 자는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니체의 살거든요. 영혼에게. 네. 이슬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게 바로 니체의 영혼핵이고 이러한 영혼핵이와도 같은 일상 속에서 카레니는 항상 미소 짓고 행복해해요. 이렇게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행복해하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 같은 경우 여기선 이제 토마시와 테레자 두 주인공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국가도 여러 번 이동하고 그리고 본인의 남편 혹은 아내와 사랑하면서 갈등도 하고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겪고 선택도 해야 되는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원형의 시간을 살아가는 카레닌과 달리 직선의 시간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조해서 이 원형적인 삶이 사실 행복한 거 아니냐. 행복은 반복의 요구에 있지 않느냐를 작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원형의 시간과 직선의 시간으로 인간의 행복을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밀란 쿤데라가 책의 말미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저도 요즘 느껴보는 행복입니다. 바로 원형적 시간. 이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우리가 첫 녹음을 하던 6년 전과는 서로의 지금 나이와 이 건강의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 다르죠. 1년 달라요. 아니, 하루하루 달라요. 하루하루 다르지. 네, 네. 하루하루 다르고 우리가 물론 몸이 많이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거동이 어려워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전에 지금의 오늘의 나보다 더 건강했던 나 그리고 나의 주변의 냠냠이 그리고 나의 부모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을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원형적인 시간을 살아가며 원형적인 삶을 24시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고 당연히 건강한 거지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아련히 저 멀리 떠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문득 이러한 말을 해보면서 다시금 생각나는 건 지대논문에서 다뤘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이런 소설과 인문학 그리고 과학을 넘나드는 아우르는 내용들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하세요. 오늘을 살아가서 눈이 부시게 이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따라했는데 나도 순간 머릿속에 말하면서 백상예술대상의 김혜자 선생님의 네. 수상소감이 떠올랐어. 아 근데 맞죠? 내리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명언이죠. 이 소설을 끝내는 말이 바로 그 한 문장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정말 눈이 부십니다. 네, 이렇게 치환을 해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책의 마지막 페이지 516페이지에 역시나 행복에 대한 밀란 쿤데라의 한 줄 간략한 정리로 살펴볼 수 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이 책에서 최고의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꼽고 싶고, 네.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화를 통해 말씀드렸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오롯이 또는 건강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제와 같이 지내는 것이 이 원형적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지루하거나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는 이러한 원형적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낸다면 저자인 밀렌 쿤데라가 사랑한다고 표현한 니체의 영혼에게 역시도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네. 소설의 전체적인 정리를 마무리해 봅니다. 네. 주인공 토마시를 비롯해서 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베이스로 인간의 실존이나 아니면은 정말 인간 존재의 무거움, 가벼움, 이 경중을 따지는 부분?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읽었더니 처음에는 이 토마시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 주인공 아니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소설을 1부에서 7부까지 읽어가면 갈수록 그냥 토마시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군상에 빗대어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정말 인생이 한 번뿐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생으로 나는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먼지처럼 가벼운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필두록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자가 워낙 책을 독특하게 쓰기도 했고 인간 삶이 무겁냐 가볍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등장인물들의 내용을 보면서 작가가 사실은 삶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가 싶다가도 사실은 이 무거움 혹은 가벼움을 꼭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무거운 인생, 가벼운 인생, 이 사람은 무거운 인생, 나는 가벼운 인생, 이렇게 꼭 선처럼 두 가지를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를 결론으로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토마시 같은 경우도 가볍게 살아가는 인물로 초반에는 그려지다가 결과적으로 본인의 영원의 사랑 테레자한테 돌아가서 테레자와 한날 한시에 눈을 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부분은 또 무거움을 표출한다는 걸 봤을 때 인간이 꼭 가볍게 쭉 살 필요는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무겁게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거를 표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사실 좀 무겁게 살아간다고 제 자신을 평가를 해왔었는데 예? 무겁게 살아가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진중하죠. 네,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토마시처럼 나도 인생 한 예? 번인데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래요. 아니고 이런 사랑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의 가치관을 끌고 가는 게 맞지만 그거 말고 삶에 맞닥뜨리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서 가볍게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삶은 가벼울 쳐내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넘기기도 쳐내는 게 하고. 필요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교훈은 삼았어요. 오, 또 이번 책을 통해서 배움을 가져가는 냠냠이네요. 네. 자연스럽게 저 이슬이도 소감 남겨보겠습니다. 책 너무 잘 읽었고요. 이번에 민음사 책으로 같이 봤거든요. 전혀 앞광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표지가 이뻐서 골랐어요. 오, 맞아요. 자, 그래서 같이 봤는데 시작에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는 두 축에서 4명의 등장인물들의 사랑이라는 감정과 본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를 당시 시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자가 풀어나가는지 또는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 개인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정치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이 두 가지가 합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책의 구성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잘 쓰여졌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완성도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이러한 서사의 큰 중심과 기저에는 니체의 영혼액이라는 철학적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민과 사고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까지 함께하면서 올해 들어 읽은 소설책 중엔 감히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올해 읽은 게 첫 번째 책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처음이야. 올해 읽은 첫 번째 소설이잖아요. 아, 그치. 그러면 저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안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책을 읽는 순간에, 그리고 저희가 리뷰하는 책들 중에서는 처음 읽는 소설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읽은 소설책 중엔 현재까지 네. 감히 최고의 책이다 저도.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정말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바라고, 괜히 이 책이 유명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물론 저희가 과거에 읽었을 때, 그리고 한 번씩 접해봤을 때는 또 오늘과는 다른 감성과 느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2024년에 읽는 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뭐랄까 한 10년 정도 뒤에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남녀 주인공이 지금 저희의 나이, 이슬과 냠냠의 나이보다 약 10살 정도는 최소 많아 보이거든요. 맞아. 그쵸. 그렇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번 사고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되짚어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기대를 갖고, 네. 저희가 올해 6주년이거든요. 그쵸.
결혼기념일은 아니고요. 예? 저희 방송이요. 저희 방송.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16주년 때 아득하네요. 16주년 때 이 네. 책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공약을 아, 그래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리면서 네. 어딘가 적어 놓을게요. 좋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네 이렇게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